집 팔 거니까 빨리 도장 찍어. 빨리. 이 여편네가 미쳤나? 니까 질 게 뭔데? 너 죽을래? 70평생을 예하며 그림자처럼 살아온 제가 생전 처음으로 사자처럼 포효하며 남편과 자식들을 집 밖으로 몰아낸 날의 이야기입니다. 거실 한복판, 제가 30년 넘게 무릎이 닳도록 닦고 광을 냈던 그 반질반질한 바닥 위에 제 짐 가방이 아닌 남편의 구질구질한 옷가지들과 자식들의 명품 가발들이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 대신 이 집을 팔아 사업 자금을 대달라며 제 목을 조여오던 큰아들은 제 손에 들린 법원 확정 판결문을 보고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거 몰래카메라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엄마가 무슨 수로 이 집을. 아들의 비명 섞인 외침이 거실벽을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만 제 가슴 속엔 그 어떤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고 단단했지요. 지금 이 순간 제 복수가 통쾌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평생 저를 돈 한 푼 못 버는 식충이라 비하하며 안방을 차지하고 군림하던 75세의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제가 빨아준 빳빳한 와이셔츠를 입으며 저를 하대하던 그 당당함은 간데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 나이에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야? 우리가 정이 있지. 어떻게 이래? 남편의 비굴한 목소리가 귀를 간지럽혔지만 저는 그 더러운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그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당장 나가. 제 입에서 나간 그 짧고 단호한 한마디는 30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응어리가 터져 나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어버버거렸지만 현관문 밖에는 이미 제가 부른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과 조카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평생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에 그저 시키는 대로 밥이나 차리는 존재인 줄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명의를 빌려주고 아버지가 호통치면 방구석에서 숨죽여 우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가려 했을 때 저는 이미 그들이 상상도 못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법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던 늙은 엄마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소리야. 제 섯을 퍼런 기세에 큰아들의 며느리 될 아이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훔치고 있었고 제 둘째 딸은 엄마 미쳤어? 라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소음을 뒤로한 채 조카가 건네주는 인감도장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금을 아끼겠답시고 제 명의로 돌려놓았던 이 아파트, 그리고 그 사실을 잊고 저를 구박하던 세월 동안 제가 조용히 준비해온 반격의 결과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산 집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제가 내민 변호사의 공증 서류와 그간의 증여 포기 각서들을 확인한 순간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일말의 가슴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현관 밖으로 하나둘 끌려나가고 30년 동안 제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벗겨지는 기분을 아시나요? 70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 일을 꾸몄냐고 다들 놀라시겠지만 죽기보다 싫은 수모를 30년 참으면
사람에겐 초인적인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악에 바친 고함과 아들의 비굴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우아하게 거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비로소 이 집의 공기가 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진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한마디로 침묵의 세월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제가 배운 것은 내 목소리를 내는 법이 아니라 입술을 깨물며 삼키는 법이었지요.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동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치고 24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것이 제 고생의 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고 어두운 수렁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집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무서운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은 월급을 받아오면서도 저에게는 단돈 10원 한 장까지 가계부를 적게 했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가격이 올랐다며 밥상을 업기 일쑤였고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 묻혀가며 파트타임으로 번 푼돈마저 자기가 번 돈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것이라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주제에. 남편의 그 서늘한 비아냥은 제 가슴에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박혔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보고 자라며 은연중에 저를 집안의 서열 최하위로 취급했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그들의 구겨진 교복을 다려놓아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 배움이 짧은 저를 부끄러워했고 엄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니 가만히 있으라며 제 입을 막았습니다.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수모를 견뎠지만 그 자식들이 자라나 저를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더욱 지독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제가 움직이는 동선 하나하나를 감시했습니다. 제가 친구라도 만나러 나갈 채비를 하면 남편 밥도 안 챙기고 어디를 쏘다니냐며 호통을 쳤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은 늙은이의 헛소리 취급을 당했습니다. 칠순이 가까워진 나이에도 저는 남편의 기침소리 한 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죄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투기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이 집을 샀을 때 세무조사를 피하겠답시고 제 이름으로 명의를 올려두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법의 법자도 모르는 무식한 여자라고 확신했기에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시 뺏어올 수 있다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모욕의 세월 속에서도 조용히 발톱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심야 시간에 저는 신문을 읽고 법률 방송을 보며 제 권리를 찾는 법을 독학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하는 줄 알라며 제 등을 떠밀 때도 저는 허허 웃으며 찻잔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이 몰래 숨겨둔 비자금 내역과 외도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청소기를 돌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닦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가 숨겨둔 거짓과 기만들을 닦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순을 앞둔 어느 날 평소처럼 남편의 발을 씻겨주던 저에게 그는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 제안은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인내의 댐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필요해. 그 무심한 한마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자식들마저 그 추악한 음모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정리라는 말의 실체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급격히 기울어가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평생의 수건이었던 아들기 살려주기를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칠순 잔치를 몇 달 앞둔 시점, 큰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집으로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소위 말하는 영악한 부류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훑는 그 눈빛에서 저는 불길한 예감을 읽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똑똑한 애가 들어오다니 가문이 영광이라며 치켜세우더니 저에게는 손님 대접 똑바로 하라며 눈치를 주더군요. 아들은 한술 더 떠서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며 매일같이 제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가족들을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폭탄 선언을 했지요. 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큰놈 신혼집 보태주고 우리는 경기도 외곽에 작은 빌라로 옮기자.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넘게 제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는 이 집은 제 인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내 의견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입을 떼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의견이 있어? 이 집 내가 벌어서 산 거야.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짐이나 싸면 돼. 남편의 고함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동조했고 며느리 될 아이는 마치 벌써 주인이라도 된 양 거실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꿀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집이라는 자산을 깔고 앉아 있는 거추장스러운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한 발 더 나아가 빌라로 이사가면 방이 좁으니 제 짐의 절반 이상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30년 전 시집 올 때 가져온 자개장부터 아이들 베넷저고리까지 제 추억이 담긴 모든 것을 쓰레기 취급한 것이지요. 더 가관인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놈이 신혼집 소리에 제 옆에 와서 아양을 떨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시작해. 엄마가 희생해주면 내가 나중에 호강시켜줄게. 그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노후가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것보다 자신이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남편은 이미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이 집의 절대 군주이니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아무 상관없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저를 화장실 청소나 하는 식모 정도로 여겼기에 제가 감히 자기 명령을 거역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며느리 될 아이 앞에서 저를 말기 못 알아듣는 늙은이라 부르며 모욕을 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벽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벽지 하나 바를 때도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낀 돈이 들어갔고 이 바닥재 하나 고를 때도 제가 며칠 밤을 고민하며 고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큰 소리치며 돈을 벌어올 때 그 돈이 허투루 나가지 않게 집안을 지탱한 것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이방인 취급하며 쫓아내려 하다니요.
남편은 다음 날부터 당장 짐을 정리하라며 저를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꾸물거리면 당장이라도 손을 올릴 듯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엄마 아빠 화나게 하지 말고 말 좀 들어라며 거들었지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30년을 먹여 살리고 입혀온 제 가족들이 돈이라는 괴물 앞에서 어떻게 괴물로 변해가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밤 조용히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다는 사실을요. 그 안에는 남편이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절대 권력을 단칼에 베어버릴 날카로운 진실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법무사로 일하는 조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조카야,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은 거실에서 웃으며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지만 그 집의 공기는 이미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훨씬 더 추악하고 큰 배신이 제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요. 집을 팔아 치우겠다는 남편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광기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3곳에 매물을 내놓았고 주말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제 안방과 부엌을 제 집인 양 드나들며 품평을 해댔습니다. 이 집은 채광은 좋은데 수리가 좀 필요하겠네. 낯선 이들의 무례한 평가를 들으며 저는 제 영혼이 깎여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들에게 커피까지 대접하며 금방 비워줄 테니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 손님들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면박을 줬습니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왜 인상을 쓰고 있어? 귀한 손님들 오셨는데. 남편의 폭언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들의 방관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한술 더 떠서 제가 아끼던 그릇들과 오래된 가구들을 쓰레기라 부르며 제 허락도 없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복도에 내놓았습니다. 엄마, 이런 낡은 것들 빌라에 가져가서 뭐하게? 거기 좁아서 발 디딜 틈도 없어. 그냥 다 버리고 가. 아들의 차가운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낡은 식탁은 아들이 초등학교 때 100점을 맞아왔을 때 제가 밤새워 갈비를 쪄서 차려냈던 식탁이었고 그 흠집난 장롱은 딸아이가 처음 월급을 탔다며 사준 내복을 소중히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디마디가 담긴 물건들이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딱 그 버려진 물건들만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보러 온 한 매수 희망자가 계약금을 걸겠다고 나섰습니다.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려서는 당장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팔렸다. 야, 너희 신혼집 계약하러 가자.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방으로 들이닥쳐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인감도장 어디 있어? 빨리 안 내놔. 저는 구석에 서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명의가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내 동의 없이 어떻게 팔아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의 손바닥이 식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그거 세금 때문에 잠깐 내 이름 빌린 거지.
그게 내 거야? 내가 돈 한 푼 보탠 적 있어? 당장 도장 찍어. 아니면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자식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우리 결혼 망치고 싶어서 그래. 딸아이까지 가세해 저를 욕심 많은 노인네로 몰아세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결과가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라니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옥 같은 순간에도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겁에 질려 금방 굴복할 거라 믿었겠지만 저는 이미 조카를 통해 법적인 안전장치를 완벽히 해둔 상태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제 명의로 집을 돌려놓았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명예 신탁이 아니라 증여로 해석될 수 있도록 당시 남편이 제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와 각서들을 모두 공증받아 두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준 권력이 제 손에서 어떻게 칼날로 변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찾아온 날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제 손을 끌어당겨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매도인 성명에 적힌 제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저는 펜을 내려놓고 부동산 업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 팔 생각 없습니다. 계약 취소하세요.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변했고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남편이 주먹을 쥐고 저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둔 조카와 그의 동료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고모, 저희 왔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조카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남편과 자식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감히 변호사까지 불렀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몰래 받아둔 거액의 대출금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몰래 받아둔 거액의 대출금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카와 변호사가 거실에 들어서자 남편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의 집안 싸움에 웬 변호사야? 야, 너 당장 안 나가. 남편은 조카를 문 밖으로 밀치려 했지만 변호사가 내민 서류 한 장에 얼음이라도 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용히 조사해온 이 집의 등기부 등본과 대출 실행 내역서였습니다. 고모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고모 명의의 집을 담보로 고모 몰래 3억이나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것도 고모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말이죠. 조카의 말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의만 제 이름이지 남편이 주인이라 믿고 살았지만 설마 제 도장까지 몰래 파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돈의 행방을 묻자 남편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퇴직 후 주식 투입에 실패해 큰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을 팔아치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신혼집 자금은 그저 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엄마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어? 어차피 집 팔면 대출금 갚고도 남잖아. 그러니까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
아들은 엄마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신혼집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에 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옆에서 어머님, 법대로 하시면 가족끼리 얼굴만 붉혀요. 좋게 좋게 도장 찍어주세요라며 저를 가르치려 들더군요. 그들의 눈에는 70년 평생을 희생해온 엄마의 억울함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돈을 위해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지요. 남편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시 폭력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뒤조사를 하고 난리야. 당장 도장 안 내놔? 남편이 밥상을 걷어차자 사방으로 사발이 튀고 물조각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겁쟁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뒤에 숨지 않고 똑바로 남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30년 넘게 그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제가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섰습니다. 남편은 제 눈빛에서 낯선 서늘함을 느꼈는지 멈칫거렸습니다. 내 허락 없이 대출받은 3억, 그거 공문서 위조의 사기야. 당신 감옥 가고 싶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부르르 떨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법적인 용어를 쓰며 맞서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제가 조카와 함께 남편의 비자금 계좌와 외도 정황까지 일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저를 치밀하고 무서운 여자로 몰아세우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무섭다. 아빠랑 평생 같이 살면서 뒤로는 이런 거나 모으고 있었어? 이게 엄마가 할 짓이야?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의 명의를 도용해 빚을 지고 엄마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엄마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잔거를 모은 것은 무서운 짓이라니요. 그들의 이중잣대와 이기심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겠다는 폭언까지 퍼부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긴 했어라며 거들었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연민마저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진 카드가 대출 내역서 하나뿐이라고 믿었겠지만 저는 그가 상상도 못할 비장의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10년 전 술에 취해 제게 휘둘렀던 폭력의 현장을 기록한 낡은 녹음기와 당시의 진단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 3억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송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받은 3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행방을 쫓던 변호사가 건넨 통장 내역서를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의 주식 빚을 갚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수의 금액이 낯선 여자의 이름으로 매달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남편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밖으로 돌며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제 인생 70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낡은 내복을 기워 입으며 남편 눈치를 보고 자식들 하나라도 더 먹이려 생선 머리만 발라 먹던 그 세월 동안 남편은 제 이름으로 빚을 내어 다른 여자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배신감에 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들춰내. 내가 집에서 고분고분했어 봐. 내가 밖으로 돌았겠나?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뻔뻔한 말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빠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도 엄마 아빠도 외로웠나 보지. 이제 와서 그걸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신혼집 문제부터 해결해. 라며 제 상처를 무시했습니다. 딸아이 또한 엄마가 너무 딱딱하게 구니까 아빠가 딴 생각을 한 거 아냐라며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그들에게 저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오로지 집과 돈을 내놓아야 할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상황을 빨리 종결짓고 싶었는지 그날 밤 제 방으로 들이닥쳐 강제로 제 지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제가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남편은 제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 늙은 여편네가 곱게 말할 때 들을 것이지. 70세 노구에 가해진 폭력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들과 딸은 그 소리를 듣고도 방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그냥 도장 찍어줘. 그래야 조용해지지라는 차가운 목소리만 문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 참아온 30년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당신들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얼굴을 가린 채 조카를 만났습니다. 조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서, 그리고 방금 겪은 폭행의 흔적이 담긴 진단서까지. 남편은 제가 그저 방구석에서 울고 있을 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 시간에도 아주 치밀하게 그들의 몰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 매매 계약을 서두르기 위해 다시 부동산 업자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제가 겁에 질려 항복했을 거라 확신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곧 돈이 들어올 생각에 싱글벙글하며 며느리들 아이와 가전제품 리스트를 뽑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치자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누구야? 당신들 뭐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서였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명의가 제 것이라도 실제 자금은 자기가 냈으니 소용없다며 발악했지만 조카는 이미 남편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유용한 내역들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감추고 있던 가장 추악한 비밀이 그가 매달 돈을 보내던 그 여자와 제 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매달 거액을 송금하던 여자의 정체를 파헤치던 조카가 저를 따로 불렀을 때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내민 사진들과 계좌 추적 결과는 제 상상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처참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쏟아붓던 그 여자는 다름 아닌 큰아들의 예비장모 즉 며느리 될 아이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요?
남편은 밖에서 사돈이 될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들은 그 사실을 지렛대 삼아 아버지의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약점을 잡고 신혼집 자금을 요구했고 남편은 제 명의로 빚을 내어 그 입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며느리 될 아이 역시 자기 엄마와 시아버지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대가로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제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효부 노릇을 했던 것이지요. 이 집안에서 오직 저 하나만이 바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차려준 가시도침 밥상을 받으며 그것이 가족의 온기인 줄 알았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이 엄마 아빠가 오죽하면 그랬겠어라고 저를 설득하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제 인생을 뜯어먹기 위해 공모한 거대한 사기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여전히 집을 팔아치울 궁리를 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썼습니다. 왜 또 기어나와? 내일 당장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한테 보낸 돈이 얼마야? 그리고 아들, 너는 그걸 알고도 나한테 집 팔라고 했니? 제 질문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고 아들은 당황한 듯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과하기는커녕 곧바로 공격 태세를 갖췄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내가 집에서 마누라 구실을 못하니까 내가 밖에서 위로받은 거 아냐? 그게 뭐 큰 죄라고. 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 아빠가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집안 풍비박산 낼 거야?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하라고. 그들의 눈에는 제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대한 불쾌함과 돈줄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뿐이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제 방에서 나오더니 어머님, 다 지난 일인데 덮고 가시죠. 저희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핏줄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70년 동안 저를 지탱해온 인내라는 기둥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시퍼런 분노의 칼날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집을 정리해주마. 하지만 그 방식은 너희가 상상한 것과는 아주 다를 거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조카와 변호사를 만나 남편의 유성별 행위와 아들의 공갈 협박, 그리고 명예도용에 의한 대출 사기 혐의를 낱낱이 정리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또한 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제가 변제하는 대신 남편의 모든 지분을 박탈하고 완벽한 단독 소유권을 확정짓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가 겁만 주는 줄 알고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업자를 다시 불러 집을 강제로 보여주려 했지만 저는 미리 조카가 보낸 경비업체 직원들을 집 앞에 배치했습니다. 집 안팎으로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편은 제 방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야,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승리하기 직전 남편과 자식들이 제 인감을 가로채기 위해 마지막으로 벌일 추악하고 위험한 도발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탐욕은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 그들은 제 방 장롱 깊숙이 숨겨둔 인감도장을 찾기 위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외출한 사이
제 방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가 옷가지를 다 끄집어내고 제가 평생 모아온 편지와 일기장까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인감도장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장난치듯 돌리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 할망구야. 이거 하나면 끝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 남편의 그 비릿한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넘게 예하며 기어왔던 그 세월이 억울해서 피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큰아들은 옆에서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신대. 이제 빌라 알아봐 줄 테니까 짐 싸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제 방에서 나온 낡은 페무람 속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며 어머님, 이건 취향이 너무 올드하시네요 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편의 뺨을 향해 제 모든 힘을 실어 손을 휘둘렀습니다. 쫙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남편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볼을 감싸주며 저를 노려보았고 아들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아빠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제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에서 인감도장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70년 인생 중 가장 명확하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남편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다시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이게 노망이 났나? 여기가 누구 집인데 나가래?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내 집이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미리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서류 뭉치를 그들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거실 바닥에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잘 봐. 그 집, 이제 내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 3억, 그거 명예 도용이랑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 접수됐어. 그리고 내가 그 여자한테 보낸 돈, 전부 증여세 포탈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서류를 확인하던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나 결혼식 올리지 말라는 거야? 라며 뻔뻔하게 대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뺨도 가차없이 내리쳤습니다. 70년 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내 아들이 아니라 제 인생을 파먹은 괴물을 내리치는 심정이었습니다. 결혼? 내 장모될 여자랑 내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도 결혼 소리가 나와? 너희가 인간이니? 너희가 내 자식이야? 제 사자 후에 아들은 입을 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제 기세에 눌려 구석으로 숨어버렸지요. 남편은 이거 다 무효야. 내가 돈 냈으니까 내 거야. 라며 발악했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아주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늘 구석에 서서 눈치를 보던 제가 처음으로 이 집의 주인으로서 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리 약속했던 조카와 경비업체 직원들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당황하며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조카가 내민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서와 퇴거 명령서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은 이제 제 편이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경비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 이 집에서 당장 끌어내세요. 남편이 제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직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아들은 엄마 제발 이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이 바다를 이룬다면 그들의 눈물은 그저 마른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끌려나가며 내뱉은 마지막 저주 섞인 말이 제 인생의 또 다른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경비업체 직원들이 거실로 들이닥치자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안방에 절대 군주로 군림하던 남편은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다 주거 침입으로 쳐넣을 줄 알아. 남편은 삿대질하며 발악했지만 조카가 내민 법원의 퇴거 명령서 한 장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이 집의 소유권은 완벽히 저에게 넘어왔고 남편은 그저 제 허락 없이 머무는 불법 점거자일 뿐이었습니다. 경비 직원들이 남편의 팔을 붙잡자 그는 비굴하게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마인데 이 나이에 나를 길바닥으로 내몰아. 한 번만 봐줘. 평생을 호령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그저 자기 아니만 걱정하는 노인의 추한 몰골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강하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큰아들은 옆에서 엄마 진짜 미쳤어? 아빠를 이렇게 끌어내면 남들이 뭐라겠어? 엄마 체면은 생각 안 해? 라며 끝까지 제 체면을 들먹이며 저를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제 방에서 챙겨온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고 있었지요. 저는 그들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체면? 너희가 내 체면을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나를 식모 취급하고 내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아빠의 외도를 발판 삼아 내 집을 뺏으려던 너희가? 제 일갈에 아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저는 경비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짐이 하나둘 복도로 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골프채, 아들이 제 허락 없이 산 명품 시계, 그리고 며느리 될 아이가 주인 노릇하며 사들인 가전 팸플릿들이 현관 밖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느꼈던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이제는 그들이 고스란히 느낄 차례였습니다. 남편은 복도로 끌려나가며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자식 버린 천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천벌은 이미 그들이 받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엄마 나 결혼식 날짜 잡았단 말이야. 이 집 없으면 나 파혼당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기 직전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파혼? 그건 내 사정이야.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30년 넘게 저를 억눌러온 그들의 소음이 단숨에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미리 준비해둔 번호로 바꿨습니다. 숫자를 누르는 제 손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환희의 떨림이었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거실 한복판에 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제 발바닥에 닿는 마루의 감촉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카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고생하셨어요, 고모. 이제 정말 고모 집이에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제 인생의 새벽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던 그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내일 아침이면 제가 상상도 못할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집은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제게 생전 처음 맛보는 달콤한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놓인 것은 어제 미처 챙겨가지 못한 그들의 구질구질한 미련들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는 큰아들이 보낸 장문의 사죄 문자도 남편의 비굴한 음성 메시지도 아닌 제가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 진짜 이름이 적힌 작은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카가 보내온 그 소포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 그토록 좋아했던 수채화 도구들과 함께 제가 이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방어해냈음을 알리는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오로지 김영숙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빛나는 저만의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 판결문을 올려두고 처음으로 남편의 아침상이 아닌 저만을 위한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고소한 명예 도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내연녀였던 예비 사돈에게 보낸 돈을 회수하려다 오히려 그쪽 가족들에게 몰매를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 아버지와 장모의 추악한 불륜 사실이 처가되게 알려지며 파혼당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하며 몇 번이고 집 앞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복도에 울려 퍼지는 아들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70년 동안 자식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묶여 제 살이 깎여나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를 스스로 견디게 하는 것임을 70이 되어서야 비로소 배운 것이지요. 저는 이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가 방 2개짜리 아담한 집을 샀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좋아하는 수국을 가득 심었고 남은 방 하나는 저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꾸몄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 대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자식들의 눈치 대신 아침 이슬 머금은 꽃들을 보며 눈을 뜨는 매일매일이 기적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엄마라는 이름은 희생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자식과 남편을 위해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어도 그들이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학대일 뿐입니다. 저처럼 70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친절도 눈물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데 저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10년 아니 단 1년이라도 제 이름으로 온전히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오로지 나로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고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 제가 완벽하게 행복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